자, 이제 그 대금 납부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경매를 출발해서 이제 대금 낙찰 받고 대금 납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금 납부는 대금 납부 기 한제다 해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자, 이제 대금을 납부하면 대금 납부하고 나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하고 이제 등기가 완료된다. 자, 그리고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통상 이제 배당표 원안이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 이제 경매 그 법원 그 법정에다가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다 이제 들어오면 그 돈을 이제 배당을 보통 하겠죠. 이제 배당을 한다. 그럼 배당은 배당 순서에서 이제 쭉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배당은 나중에 배당 절차가 또 절차가 있으니까 그 배당 절차는 이제 그 석사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배당이라든지 뭐 배당표는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사건에서 이제 그 배당 이제 합니다. 그럼 배당을 하면 배당표에 의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표도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죠. 배당표. 자, 경매 신청했던 아까 그 절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송달래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권리신고견 배당요구 신청서, 교부청구, 세금 교부청구서 하고 절봉투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표가 있네요. 배당표. 자, 배당표 이제 법원에서 이 배당표를 이제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좀 배당표 뭐 무슨 사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배당할 금액은 3,115,806원. 매각대금은 3,100원이고, 매각대금은 3,100원이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매각대금에 이자가 좀 붙었네요. 이자 붙어가지고, 이제 요거였습니다. 이런 거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경매 비용을 먼저 빼요. 경매 비용. 그러니까 경매 비용은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했었습니다. 그 돈을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돈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이 이제 요거를 이제 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매각대금에 이자 붙은 거 거기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경매를 배당을 하는구나, 경매에 배당을 하는구나, 빚잔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표에서 쭉 배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경매 순서, 배당 순서를 보면, 배당 순서도 나중에 이제 쭉 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거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막 이거 이제 순서 또 외우시고 하고 하는데요. 자, 요 순서에서 기본적으로 배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매 비용이에요. 비용. 그리고 그 대상 부동산에 들인 필요비 이런 거, 필요비. 제3취득자가 들인 필요비. 그 다음에 3월간 임금채권, 뭐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 소액보증금, 수임법 상임법상의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당해세, 세금 중에서도 당해세, 확정일자 도장받은 임차인, 확정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시간순에 따른 권리들, 예컨대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등기부 날짜 순서에서, 그 다음에 일반 임금, 3월간 임금을 뺀 일반 임금, 그 다음에 각종 조세, 당해세 이외의 조세, 그리고 공과금, 각종 공과금,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이 일반 채권, 이 정도 순서로 쭉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 이제 그 금액에서, 여기도 보니까 이 금액에서 비용을 뺐죠. 비용을 먼저 빼서 주는 거예요. 비용을 빼서 채권자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영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순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배당을 한다. 이게 실제 배당금이다. 실제 배당금을 순서대로 쭉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월간 임금은 없었네, 그죠? 아까 비용을 먼저 줬고 3월간 임금은 없었고 소액보증금 뭐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없고 그리고 당해세가 있네요. 당해세가 당해세 세금인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갔네. 1순위로 당해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위가 채권자 순위, 근저당권자. 시간 순위에 따라서 빠른 근저당권자. 확정일자 도장받은 임차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배당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 순위가 보니까 뭐 가압류권자, 가압류 채권 이후의 권리들은 다 동순위 배당되다 보니까 뭐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가 3순위 동순위가 된 거예요. 지금 다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뭐 외환은행, 충북금고 이렇게 가압류권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배당을 이제 신행을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이제 배당이 쭉 됐어요. 배당 순서에서 쭉 배당까지 이제 끝냈네요. 행정경매, 뭐 청소장 해가지고 이제 경매 배당까지 다 끝냈어요. 자, 이제 배당을 하고 났으면 이제 인도 명령 신청하고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한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잔금 다 내고서 이제 소유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소유자가 됐지만 여기 이제 점유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점유자를 낙찰받은 집에 이제 점유자가 있으면 이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 명령 신청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 자, 인도 명령 신청이냐 명도 소송 이건 이제 그 실전 명도라는 걸 할 때 자세히 이제 뭐 인도 명령하는 거, 명도 소송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협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명도에 대한 어떤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 인도 명령 신청 대사가 법이 바뀌면서 확대되었다. 이제 신법이 바뀌면서 확대인데 어떻게 됐냐면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 명령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점유자가 있어요. 내가 낙찰받은 집에 점유자가 있다. 이 점유자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뭐 채권자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도 명령 대상자냐, 아니면 명도 소송 대상자냐인 것은 명도 소송 대상자일 수도 있고,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자, 명도 소송 대상자냐,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냐의 기준점은요,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점유자가 말소 기준,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이거 그럼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순위가 앞서서 이 낙찰자한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가 뒤져서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명도 소송 대상자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시오라고 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나중에 이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요, 그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저 사람이 안 나가니까 좀 집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집행관이 직접 집행을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내보내준다. 또 저 사람이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면요,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7일에서 한 15일 내에 인도 명령 결정문이라는 게 나와요. 나가라라고 하는 인도 명령 결정문이라는 게 내려져요. 그럼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내려지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집행관이 직원들, 인부들 데려가서 집행관이 내보내준다 이거예요.
나가시오라고 내보내준다. 자, 그러면 저 점유자가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냐, 명도 소송 대상자냐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에 정인다. 그럼 우리가 보통 낙찰 권리 분석에서 낙찰 받을 때 인수가 있으면 낙찰 거의 안 받죠. 인수가 되면 또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낙찰 받은 물건에 대부분 인수가 없고 전부 다 대부분 말소되는 권리들이 남아 있을 것이니까 대부분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인도 명령 대상자가 많이 확대했다. 거의 뭐 90% 이상의 인도 명령 신청 대상자가 되었다.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도 명령 결정을 한지 뭐 명도 소송의 판결을 받았는데 안 나가면 이제 결정물이란지 이거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보내면서 경매가 종료된다. 이거네요. 자, 그럼 이제 경매가 종료되면 경매 비용, 예납금, 잔액 같은 걸 이제 반환받고 이제 경매가 종료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이 사례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전체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 한번 쭉 봅시다. 2014 타경 5887이고요.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회 2필지 문정 내면 아파트 114동 17층 1702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문 공부에서 이 물건이 내가 이제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다. 내가 몽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요 경매 사이트에 가서 요 물건 한번 접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물건 종변은 아파트다. 사건 접수는 2014년 4월 14일 날 접수됐고 신법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이다. 전용 면적은 85.35제곱미터. 이걸 평으로 환산했더니 25.8평 정도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25.8평, 85.5는 지분 매각이고요. 2분의 1 지분에 대한 면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지권도 2분의 1 지분이에요. 이 문정동 문정 내면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요. 2분의 1 지분이 85.35고요. 대지권도 35.6은 2분의 1 지분에 대한 면적이라는 거. 자, 금액도 6억은요. 2분의 1 지분어치가 6억이라는 거예요. 야, 삼성 내면 아파트가 뭐 12, 3억 되는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러면 안 돼요. 2분의 1어치니까 6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이름도 김상이고 소유자 이름도 김상이에요. 똑같네요. 채무자 이름과 소유자 이름이 다를 때는 이 소유자를 물상보증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채무자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 2번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나와 있으면 일단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감정평가서 확인했죠? 감정평가서 했더니 2분의 1만 평가했어요. 감정평가서가. 그 다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소유자가 2인 공유예요. 김상 누구라는 사람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유명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채무자 지분 2분의 1어치가 경매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지분이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한 95% 이상 돼서 낙찰 받을 건데 이렇게 2번 떨어져서 3차 때 이제 2015년 1월 19일 날 3억 8천일 때 76%에 누가 낙찰돼서 6명 정도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되고 대금 납부 기한 내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3월 5일 안에 이제 대금 납부는 그 첫날 해버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첫날 해야 되겠죠. 기한은 3월 5일까지인데 그 첫날 돈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당까지 종료돼서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물건 분석이라고 한다. 이걸 물건 분석. 이렇게 물건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니까 이게 역세권인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역세권 아파트이냐. 역세권 아파트이냐 봤더니 3호선 경찰병원역 755m고요. 5호선 계룡역 901m니까 역세권인데 조금 그 거리에서는 조금 멉니다. 보통 한 700m 정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1km 안에 있으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개 역이 같이 지나가고 8호선 문정역도 지나가네요. 8호선 문정역도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네. 그래도 어쨌든 좀 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역세권 아파트다. 일단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괜찮구나. 층도 괜찮고 향도 괜찮겠구나. 향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 이걸 물건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자, 여기 등기 목적 나왔죠? 이제 등기부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권리 분석에 가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건데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권리 분석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유료 경매 사이트를 그냥 믿으시면 돼요. 유료 경매 사이트 그 뭐 20몇만 원 1년에 뭐 전국 보는데 25만 원 보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 건데 그 경매 정보지 그 사이트 그게 오히려 더 싼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 다 물건 볼 때마다 등기부 다 띄고 막 분석하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게 소탐 대신하는 거예요.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그래서 일단 이런 사이트를 보고 이제 편안하게 경매를 출발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였고 말소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말소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자 조항이라는 사람이 가압류해놓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마다 경매 신청했다. 가압류가 이걸 본압류로 전이했다. 이렇게 불러요. 본압류로 전이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 신청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말소된다.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주거용 이용 항상 임차인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자 누구인가 확인해요. 보니까 본건 목적물 소유자 출정한 바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 부정해서 조사하지 못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명도도 아주 쉬운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이건 이제 임차인 분석이라고 한다. 뭐 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판단되면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입찰 법정에 가서. 자, 이 물건은요. 이제 2015년 1월 19일 날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공유지분 낙찰받고 나서 이제 대처 요령은요. 공유지분 낙찰 후 대처 요령. 처리 요령은 석사 과정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박사 과정에서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소장 쓰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전자소송하는 거, 인지세 얼마를 내고 송달료 얼마 내는 것까지 자세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공유지분 낙찰 받고 나서 처리 요령 중에서 공유지분 낙찰 아주 전형적인 게 다른 공유자한테 이 지분을 매도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이런 물건을 또 노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물건 노려서 이제 응찰을 하는 건데, 자, 여기는 2015년 1월 19일 날 낙찰받고 잔금 2월 6일이고 이제 종료가 이제 2015년 3월 6일쯤에 끝났어요. 그리고 요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아까 여기 있었죠. 요 사람한테 내 지분 사시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매수 의사를 밝혔어요. 매수 의사를 밝혀가지고요. 언제 했냐면 2015년 5월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협상이 끝났겠죠. 2015년 5월 22일 날 6억에 매도하는 걸로. 6억에 매도하는 걸로 해결됐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4억 5,666만 6천 원에 낙찰 받고 6억에 매도한 거예요. 괜찮죠? 4억 5천에 6억이면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한 1억 5천 정도를 먹었다. 이런 얘기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유 지분에 낙찰받고 하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럼 이 사람이 안 사면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왜 자기가 이걸 왜 살까요?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행사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걸 비싼 가격에 살까요? 공유 지분이란 거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잘 몰라서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가 나중에 누가 낙찰받고 나서 이제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또 대처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 숙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외우고 있다가 그 사례에 해당되는 그 유행에 따라서 대처하시면서 쭉 처리를 하면 꽤 좋은 수익률이 높은 좋은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 지분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경매 처음 이제 출발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 이제 잔금 납부하는 거 종료하는 것까지 다 이제 정리를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금 납부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자, 대금을 납부하는데 대출을 법원에 가면 낙찰받고 나면 여러분이 낙찰받고 나면 이렇게 큰 물건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물건이죠. 이제 지분이 2분의 1이 6억짜리면 굉장히 큰 물건이에요. 이걸 낙찰받고 이제 법정에 나가면 법정 밖에서 이제 그 대출 상담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명함을 많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런 그 이제 대출 명함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채업자인 줄 아는데 사채업자는 아니고요. 금융기관 1금융권, 2금융권에서 파견된 대출 상담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1금융권일지라도 1금융권은 보통 경락자금 대출 이런 걸 별로 많이 취급을 하지 않는데 위치가 굉장히 지점 위치가 굉장히 안 좋고 해가지고 매출액이 이제 많지 않은 이런 데는 경영이 좀 어려운 데는 이렇게 공격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경락자금 대출도 취급을 해요. 좀 이제 그 경매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상담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명함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명함을 잘 받아 두셨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뭐 대출 상담사를 정하고 내가 대출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 가서 낙찰받으면 그 물건에 맞는 적절한 대출을 해주는 상담사들이 쫙 포진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대출 상담 명함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뭐 얼마 정도 대출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의뢰를 하면 그때 쫙 여러분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좀 부산이면 부산에 가면 또 부산에 뭐 대출 그런 상담사가 있고 인천법원은 인천법원, 의정부법원마다 다 각각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대출 상담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경매 낙찰 받으면 그거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을 이제 그 다른 재산과 관계없이 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이 대출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라든지 부동산 소유 개수라든지 또는 그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대출이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자금 확보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잘 갖춰 놓으시고 경매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고르지 못하면 잘못하면 보증금 몰수당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